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 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 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하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 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를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 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지연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조종사가 무력화된 후 아마추어가 소형 개인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상업용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튀지 않은 작은 알갱이가 남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이 알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윗부분에 작은 구멍 보이죠? 접시 위에서 이 팩을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접착 메모지는 아래가 아니라 옆쪽으로 떼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종이의 아랫부분이 굽혀지지 않으니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끝에서부터 벗기면 꼬투리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냄비의 구멍은 벽에 걸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프를 만들 때 이 구멍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용 종이 용기를 열어서 내장의 종이 벽이 식탁 위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펼치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접시를 만들 수 있고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식게 될 거예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은 오렌지의 윗부분과 끝부분을 자른 다음 가운데를 절반으로 자르고 과일을 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U자형 쿠션의 양쪽 끝이 앞으로 향하게 베개를 쓰죠. 이 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치가 턱 아래에 있어야 하고 양 끝이 뒤를 보게 만들어야 하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푹 잘 수 있을 테고요. 천장 선풍기에는 겨울용과 여름용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스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겨울용으로 전환하려면 위로 올리고 여름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름용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겨울용에서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입니다.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핀은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붙도록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 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 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늦는 손님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둥근 고무 모양의 뚫어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 뚫어뻥으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뚫어뻥은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변기에는 다른 특수 뚫어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를 먹고 있는데 안에 든 게 반대편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접시에 또르띠아를 한 장 더 깔아두세요. 그러면 떨어진 음식이 다 그 또르띠아 위에 떨어질 테니까 작은 타코를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필러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앞으로 한 번만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칼날을 다시 넣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칼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앞뒤로도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목욕 가운을 입을 때는 허리띠를 뒤로 감지 마세요. 끈을 앞으로 꺼내서 옆구리에 고리를 끼운 후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꼭 맞게 가운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종이 변기 커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종이를 넣어서 가운데의 동그란 면이 변기의 뒷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우리가 칫솔의 길이만큼 치약을 짜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두콩만큼 작게만 짜도 이를 닦기엔 충분합니다. 치약을 더 빨리 많이 써서 치약을 또다시 사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비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데오드란트를 잘못 바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자는 거예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내고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20초에서 30초만 돌리면 끝이에요. 껍질이 쉽게 벗겨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를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자르죠? 그러면 칼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토핑이 떨어지기도 해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피자를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2번만 자르면 돼요. 여행용 가방 위에 보호용 비닐을 또 한 번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티셔츠를 가방 위에 올려놓아도 충분해요. 목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하고 옆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비행기 좌석에 부착된 테이블을 사용해 미니 해먹을 만드실 수 있어요. 테이블에 벨트, 담요, 수건을 묶고 다리를 올려두시면 되죠. 휴대폰 화면에서 필요한 글자 또는 단어로 이동하기 위해 텍스트 영역에서 손가락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아이폰에서는 스페이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슬라이더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만 설계된 건 아니에요. 이 검색창을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풀어야 할 수학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장된 사전 앱의 정보도 사용해요. 아무 단어나 입력해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서 가져올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특별한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는 음식의 모양, 크기, 무게를 보여줄 거예요. 우선 세균이 어디에나 있고 사람들이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유기체가 끊임없이 박테리아를 상대하고 보호 기술을 향상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호텔 객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호텔방은 매우 깨끗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더미보다 더 위험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모든 것이 더럽고 무엇이든 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호텔방의 먼지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세균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납니다. 패널의 버튼들은 다양한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소독제로 세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럴 경우 이 버튼들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서로를 집어삼키는 경기장이 됩니다. 평범한 아파트 건물을 볼게요.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지면 같은 세균을 전염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미생물들을 자주 만나고 필요한 보호 능력을 빠르게 발달시켜요. 하지만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묵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남자가 추운 노르웨이에서 온 소녀에게 위험한 박테리아를 전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버튼을 누른 후에는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방을 향해 걸어갑니다. 조심해요. 앞에 또 다른 핫스팟이 있어요. 문 손잡이 보이시죠? 이 지역은 세균들이 많이 찾는 또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졌을까요? 청소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왜 그런 손잡이가 변기보다 더 위험한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미생물은 우리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축적됩니다. 손을 씻지 않을 때 다른 물체의 표면을 만짐으로써 100만 개의 박테리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를 때 사용한 손으로 문 손잡이를 만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으세요. 좋은 소식은 호텔 직원들이 방의 다른 부분보다 욕실과 변기를 훨씬 더 잘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안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화장실의 구석과 타일을 잘 살펴보세요. 검은 점이 보이면 곰팡이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곰팡이는 콧물이나 눈의 자극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꽤 위험할 수 있지만 호텔 직원들은 보통 곰팡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싸구려 호텔이 아니라면 방에 곰팡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곳에 묵지 않겠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화장지가 변기 뚜껑보다 더 많은 세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화장지로 좌석을 덮으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고 이것은 그것의 박테리아를 옮긴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로 누군가 변기 물을 내릴 때 더러운 작은 물방울이 발생합니다. 미생물들은 변기의 딱딱한 표면보다 부드러운 종이 위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화장지를 시트에 깔지 마세요. 하지만 화장지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덮개가 있다면 세균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예요. 볼일을 마치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는 종이 타월로 손을 닦거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모두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기를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사방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챙기세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위험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곳의 모든 세균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텔에서 가장 흔한 박테리아 중 일부는 장염을 일으킵니다. 휴가나 출장의 나머지를 화장실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작은 기생충 무리와 싸울 준비를 하세요.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유리잔과 컵을 비누로 씻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자신의 머그컵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은 어디일까? TV 리모컨, 커피 머신, 냉장고, 문 손잡이, 테이블, 헤어드라이어, 창문입니다. 안심하세요. 호텔 직원 대신 청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강력한 소독제가 들어간 물티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물체의 표면을 닦으세요. 어쩌면 괜한 걱정이고 호텔이 방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니저에게 방 청소를 다시 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표면을 닦고 피곤해서 침대로 뛰어들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부드러운 매트리스에서 쉬는 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박테리아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를 세탁하면 세균이 파괴되지만 침대 커버는 어떨까요? 아마도 그건 세탁하지 않을 거예요. 조직에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참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건 베드버그예요. 매트리스에서 검은 점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베드버그의 흔적일 거예요.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지 않나요? 벌레들이 매트리스 깊숙이 숨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잠을 자고 나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쉬고 있는 동안 벌레가 나와서 여러분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들을 발견한다면 베드버그에게 당한 거예요. 이 벌레들의 물림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의 형태로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옷이나 물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벌레들은 빠르게 번식해요. 그러니까 집에 벌레를 원하지 않는다면 옷을 빨고 짐을 닫고 샤워를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호텔 지배인에게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버그는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베드버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전 손님들이 옮겨왔을 거예요. 침대에 검은 점이 없고 모든 위험한 표면을 닦았습니다. 됐어요. 안전해요. 하지만 바닥은 또한 더러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슬리퍼나 두꺼운 양말을 신고 걸으세요. 호텔에서 며칠 밤을 보내고 마침내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마지막으로 게임패드를 청소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모든 미생물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뜻이죠. 주방 도마 얼마나 철저히 씻으세요? 특히 고기와 야채를 썰고 난 후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을 자르면 호박의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을 거예요. 여러분은 재빨리 보드를 씻어서 제자리에 다시 놓게 됩니다. 하지만 세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표면에 단단히 붙어있고 여러분이 빵을 자르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음식 위에 묻어서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직도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또 다른 위험한 곳은 설거지 스펀지입니다. 좋은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세균은 여전히 그곳에 축적됩니다.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스펀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의 천국을 보실 수 있어요. 이상적인 시원한 온도와 신선한 것부터 상한 것까지 많은 음식이 있는 곳. 네, 냉장고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제품을 넣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만지고 수백만 개의 세균을 남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자주 청소하는 걸 잊지 마세요. 또한 나의 스테이크의 세균은 빨리 증식하고 상하니까 포장된 제품으로부터 고기를 멀리하세요. 아마도 지금쯤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죠? 세균은 어디에나 있어요. 많은 공항들은 물가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아요. 우선 대부분의 공항들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개 바다나 강, 호수 근처에 있죠. 트럭이 없고 적절한 도로가 지어지지 않았던 옛날에는 물건을 배로 운송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바다나 강이 있어야 음식이나 건축자재와 같은 필수적인 물자를 도시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도시의 경제를 부양해줄 무역도 가능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대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따라서 도시에 공항을 짓는 게 이치에 맞았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공항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항을 물가에 짓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대도시는 보통 아주 붐비는데 공항을 지으려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뉴욕시 한복판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물가 근처의 지역은 보통 좀 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대도시보다 공간이 더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본에서는 땅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었고 그곳에 간사이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이 인공섬의 길이는 4km, 너비는 2.5km입니다. 크기가 상당해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해요. 이 공항을 짓는 데는 무려 3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도, 고속선을 타면 혼슈섬까지 갈 수 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1994년에 문을 열었으며 바다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에는 1.5km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때 나무, 산, 건물, 송전선 모두 이 장애물에 포함됩니다. 물 위라면 어떤 것도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제한하지 못할 테니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산이 많은 섬에서는 섬 위의 산처럼 보통 활주로가 바다와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공항 중 하나인 그란 카나리아 공항이 이렇죠.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 충돌 없이 안전히 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비행기 안의 승객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각도로 다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려면 공항이 대도시나 산악 지역에 있을 때보다 바다 근처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고 안전할 겁니다. 착륙 실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종사들은 이륙 시 엔진 고장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에 도달한다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활주로를 떠나야 해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엔진 하나로도 날 수 있으니까요. 엔진의 힘이 줄어들어 적절한 고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륙할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바다를 향해 이륙한다면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한 고도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에 공항을 짓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개에서 생성된 양력뿐만 아니라 엔진의 추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한다면 이륙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더 긴 활주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낮은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도 덜 필요해질 것이고 비행기가 열심히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소음 수준은 꽤 상당한 편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집 위를 지나가며 소음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공항을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물가에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고기들은 보통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몇 국가에서는 공항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집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독일인데요. 그 모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것부터 벽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까지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다면 그 비싼 지원금을 모두 아낄 수 있겠죠? 공항은 이렇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비행을 할 때 유리한 날씨상의 이점이 있어요. 물에서 육지로 부는 지속적인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대부분 바람을 타고 착륙하고 이륙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공항을 건설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인한 지연도 없겠죠. 단, 봄과 여름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좋지만 물가의 지역은 가을과 겨울에 안개가 끼기 쉬우므로 장단점이 모두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공항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입니다. 깃털 달린 이 친구들은 맛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공항에서는 공포전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새들은 소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공항에서는 또 별도로 큰 소음을 내거나 방해가 되는 새를 쫓아내기 위해 심지어 매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바다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명백한 위험은 홍수예요. 공항을 짓는 데 드는 돈도 엄청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지난 2018년 간사이 공항은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운항을 취소해야 했고 수위가 너무 높아져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 버렸어요. 해안 공항들은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태풍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해수면의 상승과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인해 이런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100개 중 4분의 1이 해발 10m 미만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를 포함한 12개 공항은 5m 미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오버슈팅은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활주로 길이를 짧게 생각해 제 시간의 이륙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항이 육지에 있다면 비행기가 달릴 수 있는 잔디나 콘크리트 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경우 비행기에 약간의 손상이 생기겠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안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바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에 조종사가 기상 조건을 포함해 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시스템은 비행기가 정지해야 하는 활주로의 길이를 계산해 줍니다. 또한 많은 공항에서는 물벼락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끝에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깔아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 부드러운 콘크리트 위를 지나면 속도가 늦어져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물가에 공항을 지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수요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옆의 토지 임대료는 육지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서 해안 지역은 전체 육지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미국 인구의 40%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공항은 평지에 지어야 하지만 이 평지를 찾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안지대는 모래 상태와 습지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 중 하나인 뉴욕의 JFK 공항이 습지에 지어졌거든요. 이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쌌지만 습지대는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무거운 것들을 올리기에 적합한 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모두 해결되었죠. 습지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에서 이렇게 큰 부지를 발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 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반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알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호텔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이 원칙대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베드버그나 다른 해충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열면 서둘러 짐을 풀지 마세요. 특히 침대 위에서요. 모든 옷을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방을 욕조에 넣고 방에 성가신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러그, 소파 쿠션 등 해충이 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만 가방을 욕조에서 꺼내고 짐을 푸세요. 욕조는 어떤 벌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벌레도 짐에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이불은 당장 바닥에 던져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일주일 정도마다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들은 매일 시트를 교체하지만 저렴한 호텔 다수는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베개나 침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새 베갯릿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장실의 유리잔도 제대로 닦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직원들은 이 유리잔에 티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독약이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호텔에서 딱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시트를 집에서 가는 것보다 자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잃게 되죠. 게다가 고무줄이 들어간 시트를 준비하는 건 꽤 성가셔요. 침대 종류마다 1개씩 다른 사이즈가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더블베드당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2장씩 준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텔에 있는 침구와 수건이 거의 항상 하얀색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편리함 때문이에요. 모두 흰색이라면 함께 세탁하고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쉽겠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흰색이 고급스럽고 산뜻하다고 인식해 숙박을 더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객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의무적인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에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예약 전에 봤던 최초 가격과 리조트 요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호텔에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체크아웃 할 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글씨를 꼭 읽도록 하세요. 많은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말이에요. AAA에서 호텔이 4등급을 받으려면 이 전화기는 필수입니다. 좀 놀랍죠? 예를 들어 욕실에서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쓰러진다면 이 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화장실로 돌아가 볼게요.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도구를 두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모든 호텔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안락함이에요. 익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이 청소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가 변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호텔 카드키에 자석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다면 핸드폰 지갑과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이미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그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내 자석처럼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은 호텔들에서 결제 형태로 신용카드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객실을 직접 예약하거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 투숙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휴가나 출장 기간 중에는 미니바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체크카드에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호텔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 외에 돈을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추가 비용이 은행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거예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약한 객실에서 쉬는 손님을 불쑥 찾아가지 않고 호텔 직원이 청소 후 다음 투숙객의 도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나저나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보통 오전 11시나 오후 12시로 정해둡니다.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많은 호텔에서 침대 근처에 콘센트가 없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은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널리 사용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묵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들은 여러분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건 그저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인 시 기존의 키를 취소하고 잠금 코드를 재설정시키는 초기 카드 키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끔 직원들이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키를 2개 주는 거예요. 어떤 키를 사용하든 두 번째 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는 치약일 거예요.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주문하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화장실에 어울릴 만큼 근사한 치약 회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지만 작은 물품들을 소독하는 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리모컨과 핸드폰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호텔 자물쇠는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텔들은 보통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약한 방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걸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예약한 호텔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한 호텔의 방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에는 놀라운 양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남겨진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어가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상어는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호텔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나 타일 바닥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졌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방바닥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손상된 카펫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은 방음 기능을 더해줍니다. 만약 지나치게 활동적인 이웃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대륙이라는 뜻의 컨티넨탈 아침 식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이름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붙은 것입니다. 즉 유럽 대륙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죠. 페이스트리, 다양한 토핑을 얹은 얇게 썬 빵, 고기, 치즈,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가 주 메뉴입니다. 구석을 확인해 보세요. 침대 밑에도요. 잠깐, 저기 숨어 있는 건 뭐죠? 호텔은 마치 내 집 같은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직원이나 매니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일부 호텔 주인들은 숫자 13을 아주 미신적으로 믿거나 손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13호실이나 13층 전체가 완전 없는 경우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아시아에서 숫자 4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생일, 기념일, 결혼식이 있다면 추가 요금 없이 쉽게 업그레이드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미리 전화해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침대에 얼룩이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방에서 가장 더러운 TV 리모컨을 관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손님들이 쓰고 나서 소독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전에 샌드위치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그 방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모든 호텔에는 시설관리과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분실되는 물품은 폰 충전기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죠. 틀니, 유리눈, 그리고 심지어 벌레 상자까지. 만약 5년에서 10년 후에도 아무도 이 이상한 보물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네, 기다려줄 만큼 친절하죠. 청소부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서로 추첨해서 가져와요. 일부 고급 호텔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몰래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장소는 문틈 구멍이에요. 그러니 항상 방 문틈 구멍은 마스킹 테이프나 퍼티로 가려주세요. 하지만 방에 있는 몰래카메라도 절대 괜찮지 않아요. 위치를 확인하려면 머리맡에 전등을 끄고 폰의 전면 카메라를 켜세요. 천천히 방을 스캔하세요. 전면 카메라가 그 적외선을 포착할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침대 근처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호텔 주인들은 종종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무료로 머물게 해줘요. 보통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직원들과 청소부들도 특전을 받을 수 있어요. 수건, 슬리퍼, 목욕 가운, 샴푸 등을 챙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는 건 호텔 체인들이 방에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문구류, 세면도구, 커피 머그잔, 우산, 이름과 로고가 적혀있는 어떠한 것들도요.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갖고 가면 무료 광고 효과가 있게 되죠. 호텔 레스토랑 입구 근처의 아름답고 밝은 야채와 과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접시를 가지러 가기도 전에 몸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덜 먹으면 회사는 돈을 아끼게 되죠. 여러분에게 샤워젤이나 다른 세면도구를 추가로 줄 수는 있지만 아침 식사 뷔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으면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요. 버려진 음식의 양으로 요리사를 화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몇몇 호텔들은 손님들에게 접시에 안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의 하룻밤을 위해 할인을 제일 크게 받는 방법을 기꺼이 알려주는 호텔은 없어요. 그러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 예약을 하세요. 영업부에서 막판에 취소된 모든 예약권을 팔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건 종종 가격 인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론 반값이기도 하죠. 한 달 중 첫 번째 일요일이 체크인하기에 가장 좋아요. 비서객들은 떠나고 출장객들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방들이 이용 가능할 거예요. 최고의 방을 고르려면 루밍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호텔의 모든 방을 볼 수 있고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접수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기꺼이 다른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무료 폰 충전, 머리 고데기, 생수, 보드게임 등이 거기에 속하죠.
또 여러분을 위해 환장을 주문하고 콘서트나 극장표를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어요. 호텔에선 예약 비용을 미리 지불했더라도 체크인 시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전에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떤 게 방해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 해도 방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보통 호텔이 초과 예약되었을 때 발생하죠. 이 경우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젊은 독신 남성, 커플,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나 나이 많은 독신 여성에게 방을 뺏길 수 있어요. 그건 주로 첫 번째 그룹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좀 더 융통성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니바를 덮치기 전에 음료들이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호텔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제공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돗물로 병을 다시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쉿,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대형 체인점들은 종종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거나 도시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어요. 호텔이 소유한 택시들은 보통 시내 택시보다 저렴하므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접수대에서 호텔 교통비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접수원에게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호텔 종업원들은 비록 그곳의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을지라도 추천비를 지불해주는 지역 가게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투숙객들은 사실 방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호텔의 장소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항, 해변, 시내, 유명 명소와 가까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네, 별이 하나도 없어도 내부의 조건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발레 파킹을 위해 키를 건네주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호텔 직원들이 고가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촬영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제 차요? 안 돼요. 옆방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침대와 해변이 잘 보이는 싱글룸을 요청했어요. 실제로 받은 건 2개의 작은 침대와 벽돌담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방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차이를 배상하기 위해 어떤 보상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해요. 매니저가 제안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금고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귀중품이 있다면 프런트 직원에게 관리하고 있는 메인 호텔 금고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비록 호텔 의자와 소파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수건이나 담요를 깔지 않고선 거기 앉지 마세요. 전에 있던 손님이 가구 위에 발을 올려놨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카펫은 거의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분명 더러울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위를 걷지 마세요. 슬리퍼를 이용하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있었다면 신발 밑에 샤워캡을 씌워주고 떠나기 전에 여행 가방에 넣으세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눕기 전에 청소부들이 손님들 간의 린넨을 세탁할 수 있지만 그 큰 아름다운 세균 덩어리 침대 커버는 예외인 걸 알아두세요. 물잔도 만지지 마세요. 그걸 닦았다고 해도 아마 다른 표면을 닦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전일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직원들은 각 방을 완전히 청소하는데 20에서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가 아니라 빨리 해야 하죠. 종종 간과되는 것들은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물건들의 변기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해결책은 항상 충분한 항균 티슈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텔의 청소 관행에 대해 묻는다면 기억하세요. 청소가 소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말을 조심하게 하고 매니저에게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호텔에 차를 세웠는데 빈 방이 없다는 표지판이 보이네요. 하지만 꼭 믿진 마세요. 호텔에서는 보통 방이 2-3개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런 표지판을 세웁니다. 대신 프런트에 전화해서 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가마다 등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호텔의 별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호텔에 24시간 접수 데스크,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직원, 16평방미터로부터 시작하는 방만 있으면 별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 대신 사용자 후기를 보세요. 막판에 예약을 하면 최고의 조건으로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게 아니라면 숙박 당일 객실 예약을 시도해 보세요. 호텔이 10,000원이 아닐 경우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호텔 관리자들은 객실 요금을 마지막 순간에 인하하여 빈 방을 채웁니다. 또한 보통은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웹사이트에는 종종 안 좋은 방이나 남아있는 방이 올라오거든요. 호텔에 직접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웹사이트에서 호텔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체크인 데스크에 오시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에서는 투숙객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합니다.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체크인 시에는 기존 카드키를 취소하고 잠금 장치를 재설정하는 초기화 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직원들은 가끔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을 퍼붓는 등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손님에게 첫 카드키 2개를 주는 거죠. 어느 카드키든 잠금 장치를 재설정하므로 두 번째 카드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카드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드키에 자기띠가 있으면 휴대폰이나 지갑 근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핸드폰에 있는 강한 자석은 카드키의 정보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방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이제 체크인 하셨으니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먼저 문과 바닥을 빠르게 스캔하셔야 해요. 어떤 호텔 투숙객들은 문 밑으로 작은 카메라가 몰래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기도 해요. 문이 잠겨 있더라도 내시경 카메라는 아래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 밑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카메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틈을 수건으로 가려보세요. 자, 그럼 방은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빈 방이 있다면 매니저가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일단 짐을 풀었으면 샘플을 확인하러 화장실에 가셔야겠죠? 공짜 샴푸를 챙길 때 자신이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텔에서는 실제로 손님이 샴푸를 가져가길 원해요. 샘플에는 호텔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에 두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호텔 광고를 해주는 셈이죠. 하지만 목욕 가운과 수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호텔에서는 도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무선 주파수 칩을 추가하고 있어요. 치약은 호텔방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치하기엔 비용이 너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고급 호텔의 경우엔 그 반대입니다. 근사한 방에 어울리는 멋진 치약 회사를 찾는데 애를 먹는다고 해요. 가끔 변기 옆에 뜬금없이 전화기가 놓여있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AAA에서 다이아몬드 4등급을 받기 위해 호텔에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또한 안전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화장실에 갇히게 된다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긴 하지만 작은 물품을 소독하는 건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즉, 리모컨과 전화기는 호텔 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죠. 그러니 소독용 물티슈를 챙기셔서 사용하기 전에 닦아주세요. 보안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을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호텔의 잠금 장치는 자물쇠가 아니라 암호를 사용하므로 호텔의 누군가는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또 누가 입수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불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트를 빨긴 하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호텔에서는 매주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은 신경도 안 써요. 왜? 유감이지만 시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급 호텔은 시트를 매일 교체하지만 저가 호텔 다수는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에도 베개나 침구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꼭 새 베갯닛을 요청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침대에서 편히 쉬면서 영화를 빌려볼까요? 하지만 돈을 내지 않으려고 실수로 영화를 클릭한 거라 우기시면 안 됩니다. 호텔 프런트의 직원들은 실제로 손님들이 영화를 얼마나 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 후 몇 초만 지났다면 직원들이 여러분을 믿겠지만 끝까지 보지는 못할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술 한잔 할까요? 미니바에서는 음료의 밀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활한 손님이 병의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채워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금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직원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푹 자고 난 후 여행에서 뭘 할지 찾고 계시는군요. 최고의 장소를 찾기 위해 구글이나 트립 어드바이저를 찾는 대신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해보세요. 호텔 직원들은 투숙객에게 현지에서의 여행의 최상의 추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외출하는 동안 객실에서 벌어진 건 청소만이 아닐 수 있어요. 때때로 하우스키퍼가 피곤하고 시간이 충분하면 침대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어요. 청소할 때 방이 어지러운 상태라면 직원이 짐을 옮겨야 합니다. 사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방해 금지라는 표지판을 걸어두거나 직접 청소를 하세요.
또한 방 안에 잔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욕실에 있는 잔으로는 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떤 직원들은 잔에 티끌 하나 없어 보이도록 소독제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우스키퍼들이 항상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큰 부스러기들을 주워 담고 청소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세요. 대부분의 호텔 직원들은 친절한 얼굴로 손님들에게 업그레이드나 무료 선물을 주고 싶어해요. 필수는 아니지만 미소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팁도 항상 도움이 돼요. 체크아웃 시간인데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을 먹지 못하게 됐다고요? 숙박비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직원이 포장 상자를 준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날 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바닥을 보세요. 카페트죠? 대부분의 호텔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나무나 돌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질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둘째, 카펫이 방음 기능을 해줍니다. 셋째, 카펫 교체는 훨씬 쉽고 저렴해 호텔의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다음 휴가 준비를 다 했는데 막판에 출근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니 악몽이네요. 전부 다 예약을 해서 그 성가신 막판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 같거든요.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도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약 10%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예약을 초과해 받습니다. 그러니 예약한 객실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호텔에 왔는데 빈 방이 없으면 다른 곳에 묵으셔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호텔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비슷한 호텔의 숙박비를 지불해줘야 해요.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받습니다. 성가실 수 있지만 이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함이에요. 투숙객들은 종종 추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 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체크카드로 이 요금을 충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호텔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올 거예요. 호텔에서는 알 수 없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상어가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상어는 결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꼭 조심하세요. 사용한 수건들을 세심하게 정돈하는 건 호텔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욕실 바닥이나 욕조 같은 데 버리죠. 그럼 직원이 수건을 갈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모두 곱게 접어 보관한다면 직원이 아직 깨끗한 건 줄 오해하고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적은 예산으로 여행 중이고 호텔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가전용 기기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포트에 계란을 좀 삶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은 콘센트의 용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심지어 호텔의 화재 경보기를 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세요. 물론 라면물은 끓일 수 있지만 갓 구워 바삭한 토스트가 먹고 싶다면 절대로 다리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얼음 피자를 헤어드라이기로 데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다른 호텔과 진짜 식당을 알아봐야 했죠. 항상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보통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게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호텔 조식 뷔페에 들러 커피, 치즈, 햄, 토스트, 과일을 먹는 게 나아요. 본전을 뽑았다면 점심 먹기엔 배가 부를 거예요. 가끔 호텔 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침대가 2개라면 둘 다 쓰지 마세요. 그건 호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비록 룸 서비스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퇴실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를 하는 게 예의죠. 방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세요. 그렇지만 침대는 정리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직원은 시트를 교체할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를 정리하면 사실은 그저 작은 먼지 벌레들을 위해 사랑스럽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벌레는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최고의 직원이 있는 최고의 호텔도 그 작은 벌레에는 무력할 수 있거든요. 우선 짐을 방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벌레가 보이지 않으면 짐을 풀어요. 좋아요. 벌레는 없지만 곰팡이는요? 곰팡이가 호텔 방에 침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젖은 수건을 침대에 던져놓고 하루 동안 외출하는 방법이죠.
굉장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행을 많이 할 거라면, 같은 호텔 체인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니바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적이 없다고 호텔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탄산음료 한 캔이 편의점에서 사던 것보다 2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텔의 불량 손님 목록에 오르긴 싫겠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호텔 방에 있는 주전자의 양말이나 다른 옷을 삶으면 안 돼요. 일부 호텔 지배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주장해요. 그냥 옷은 호텔 청소부에게 들려보내세요. 만약 두꺼운 베개를 베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프런트에 여분의 베개를 요청하세요.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마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예의 바르지만 팁을 준다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 숙박 날에 룸서비스 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에게만 팁을 주는 건 불공평하죠. 만약 마지막 날에 팁을 남기기로 했다면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함께 남기세요.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주차 발레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줍어하지 말아요. 문직이나 짐꾼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팁들이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이런 여분의 현금에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호텔 방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기념품 삼아 갖고 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샴푸, 린스, 로션, 비누, 빗, 바느질 세트를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비상시에 여러분에게 유용할 테니까요. 다른 손님을 위해서 수건, 유리잔, 그리고 접시는 놔두세요. 방에 꿈에 그리던 목욕 가운이 있다면 항상 프런트에 가서 하나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허락도 없이 하나 가져가려고 한다면 후에 신용카드에 청구될 거예요. 그런데 호텔 수건을 발코니에서 말리지 마세요. 만약 바람에 실려 수건 중에 하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수상한 이웃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꽤 비쌀 수 있거든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체크아웃을 늦게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호텔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선 방에서 몇 시간 더 있게 해주면 여러분이 이 호텔을 다시 선택하거나 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물어봤으니까 후회는 안 남겠죠. 퇴실할 때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방을 환기시켜두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은 청소 직원들이 해야 할 가장 많은 시간 소모적인 일 중 하나이며 그들은 방을 엄청 빨리 청소해야 해요. 방이 좀 상쾌해지게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밖에 날씨가 엄청 더우면 에어컨을 켜놔도 돼요. 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TV 리모컨은 책상 위에 놔두고 식기류는 식탁 위에, 그리고 의자는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 시간이 급한 청소하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방 수백 개를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프런트에 전화하세요. 그런 작은 사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경영진은 청소하는 직원이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호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보통 무료고 첫 숙박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예약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대형 체인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거나 더 나은 와이파이, 무료 체육관 사용, 심지어 무료 숙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 조심하세요. 실수로 모든 수증기를 동시에 방으로 방출한다면 호텔의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호텔은 안전을 위해 그런 시스템들을 매우 민감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욕실에 증기로 채울 땐 문을 꼭 닫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다면 호텔에 미리 알리세요. 반려동물 정책은 호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2번, 3번 다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공작새라면 함께 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보통 근처의 다른 호텔을 알려줄 거예요. 털복숭이 친구를 숨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개는 엄청 시끄러울 수 있고 고양이도 그럴 수 있죠. 공작새도요? 만약 걸리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예약 에티켓이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몇몇 호텔에 편지를 써서 머무는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요즘은 예약 정보를 모두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꽤 행복해질 거예요.
대형 호텔이라면 몇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프론트데스크 직원들은 대개 손님, 배달, 행사, 비상 상황, 로비를 뛰어다니는 공작새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한 가지 조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소한 질문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보통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고하세요. 답은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왜 사람들은 신발에 굽을 붙이기로 했을까요? 결혼은 부족했던 걸까요? 굽의 발명은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래 목적은 승마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낮은 굽은 발을 등자에 더 잘 고정해줘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거든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17세기까지 굽이 있는 신발은 유럽에서 유행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신발을 착용했어요. 자신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터보 껌을 아시나요? 모양이 아주 특이한데요. 경주용 자동차 타이어 자국처럼 보이도록 껌의 모양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10, 9, 8, 7 카운트다운은 우주공학자들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1929년 오스트리아, 독일계 미국인 영화감독 프리츠 랑이 만든 것이죠. 그의 영화 중 하나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에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빨이 나 있는 이런 모양의 국차가 있으신가요? 가운데 구멍 보이시죠? 이건 파스타를 꺼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을 사용하여 한 사람에게 적정한 양을 알 수 있어요. 구멍에 들어가는 스파게티의 양은 표준적인 1인분이에요. 3명을 위해 스파게티를 얼마나 많이 삶아야 하는지 골치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이 숟가락으로 재면 되니까요. 슈퍼마켓에서 달걀을 사려고 하시는군요. 하얀 달걀과 갈색 달걀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결정하느라 애를 쓰신다고요? 이 둘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달걀의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닭은 2가지 다른 색소를 생산해요. 계란의 영양 성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달걀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갈색 달걀과 흰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치약은 완두콩만큼 짜서 양치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위해 광고에서는 칫솔 전체에 치약을 발라야 한다고 보여줘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새 칫솔을 더 자주 사기를 원할 테니까요. 이산화탄소, 증기, 연료의 응축 덕분에 비행기는 파란 하늘에 하얀 선을 남깁니다. 겨울에는 입에서 김이 나오는데 여기도 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비행기가 나는 고도는 항상 얼음장처럼 추워요. 그리고 배기가스와 뜨거운 공기가 터빈에서 나오죠.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와 충돌할 때 빽빽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방들의 큰 모자는 주방에서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굽과도 같죠. 주방장은 가장 큰 모자를 씁니다.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모자 위의 주름은 요리사가 계란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나 아는지 보여줘요. 물론 현대의 주방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계속 고수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자는 여전히 필수품입니다. 모자 덕분에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니까 다행이죠. 의사들도 같은 이유로 모자를 씁니다. 수술 중에 환자의 음식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음식은 없어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가게, 은행,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구조대를 부를 수 있죠. 카메라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에는 카메라가 없나요?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질서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비행기 안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 비행 중에는 카메라가 무용지물일 겁니다. 그리고 비행 후 승객들의 증언은 카메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별 소용이 없다면 굳이 카메라를 사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거의 모든 호텔에는 침대 시트가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방이 얼마나 청결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이 색을 선택한 거예요. 시트가 하얗고 밝을수록 호텔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흰색 천에는 흙과 얼룩이 묻은 게 훨씬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들어간 방이 청소되었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는 왜 이름이 마우스일까요? 1968년 스탠포드 연구소의 더글라스 앵겔바트는 처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왜 이걸 마우스라고 이름 붙였는지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철사가 달린 이 작은 장치가 정말 꼬리를 가진 쥐처럼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휘발유는 물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물 위에 얇은 막이 형성되는데 빛과 물이 동시에 반사되면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편자 모양의 자석은 왜 그런 모양일까요? 이 모양이 자기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색깔도 중요해요. 파란색 부분은 남극,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냅니다. 두 극은 동시에 작용하여 끌어당기는 힘을 증가시킵니다. 호텔 객실 문에 붙어있는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그저 제한사항입니다. 특히 24시간 동안 이 표지판을 제거하지 않았고 하우스키퍼와 직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방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시계는 왜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주된 이유는 태양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해시계를 발명했을 때 태양의 그림자는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계식 시계는 북반구에서 처음 발명되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으로 가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요. 다이아몬드는 대칭적인 모양으로 아름다운 광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석은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 단계의 세공을 거쳐 우아한 보석이 됩니다. 보석들은 대부분 둥근 모양의 모서리가 약간 뾰족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모양에서 가장 밝게 빛나요. 왜 소켓에는 구멍이 2개 있는 걸까요? 왼쪽 구멍에는 중성 전류가, 오른쪽 구멍엔 활성 전류가 흐르고 아래쪽 구멍은 접지선입니다. 전기는 체인을 통해 흘러야 해요. 예를 들어 전류는 상전 앞선에서 흘러나와 휴대폰 충전기를 통과한 다음 중립선 구멍을 통과해요. 청바지의 그 작은 주머니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의 사람들은 체인에 시계를 차곤 했어요. 작은 주머니는 그 체인 시계를 위한 거였죠. 지금은 거의 아무도 그런 시계를 차지 않지만 주머니는 남아있어요. 그 안에 반지 같은 작은 것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막대 사탕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있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시럽에 막대기를 넣으면 액체가 이 구멍들을 통해 흐르는데요. 막대 사탕이 완전히 굳었을 때 사탕이 막대기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펜 뚜껑에도 작은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뚜껑을 삼켜도 질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뚜껑은 입에 넣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17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신의 옷깃을 조이는 넥타이가 발명되었어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군인들의 목을 보호해 주었죠. 그런데 루이 13세가 옷의 이 부분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로 만들었어요. 나무젓가락은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윗부분이나 통째로 젓가락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이전에 아무도 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새 옷에 달려있는 작은 전조각은 사실 패치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세탁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실험 대상자죠. 이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가 모두 괜찮다면 안전하게 옷을 세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미국 영화 속 파티컵은 빨간색일까요? 식탁 위에 있는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다른 빨간색 컵 중에서 음료수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컵에 이름을 쓰세요. 또한 빨간색은 행동을 유발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마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노란 택시가 15세기 이탈리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한 우체 사업가가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노란색 마차를 사용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레를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파스타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특정한 모양이 특정한 소스에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얇고 부드러운 파스타는 가벼운 소스와 재료의 안성맞춤입니다. 페네처럼 두껍고 울퉁불퉁한 파스타는 되직한 소스와 야채 스튜에 어울려요. 왜 실험복은 흰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일까요? 이전에는 흰색이 청결함과 무균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흰 옷만 입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의사들이 눈에 더 편안하다는 이유로 초록색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중에 오랫동안 붉은색을 보게 되면 그런 색에 대한 시각적 민감도가 낮아지게 돼요. 여러 붉은 톤으로 인해 인체의 미세한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되죠. 하지만 파란색이나 녹색은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색으로 눈을 잠시 쉬게 하면 다시 붉은색을 볼 수 있게 되죠. 의사가 수술 중에 흰 겉옷을 본다면 눈에 작은 녹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몇 분 동안 빨간 물체를 보고 나서 시선을 하얀 종이로 돌립니다. 그러면 초록색 반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집중을 위해 파란색 옷을 입는 거예요. 또한 병원마다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직급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 또는 인턴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지요. 한편 병원에서 어떤 환자들은 여전히 뒷부분이 열려있는 환자복을 입어야 하죠. 뒤돌 때 조심하세요.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몇 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청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연쇄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3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1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연대를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그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 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에 의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만 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트헤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한 것 이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한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침실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요, 3살짜리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묵고 있는 방 곳곳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일 거예요. 우선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기 위해선 호텔 방에서 가장 뻔한 장소를 살펴보세요. 몇몇 전문가들은 만약 육안으로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탐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카메라엔 렌즈가 있고 모든 렌즈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하는 빠른 방법은 방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휴대폰의 손전등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나 물체를 가리켜 보세요. 흔한 장소 중 하나는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불빛을 똑바로 비추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렌즈를 정확한 각도로 빛을 비추어야 반사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한 후에 욕실에 있는 샤워기 헤드나 알람 시계,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세요. 이 물건들의 위치를 명심하세요. 충전기가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리셉션에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방에 있는 그림도 불법 촬영 카메라의 잠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명, 밖에 있는 구멍 또는 옷장 안 어딘가 역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장소는 화장실 거울입니다. 이건 찾기가 까다로워서 조금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 또한 밤에 여러분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밤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또한 불을 끄고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터가 있지만 전면 카메라에는 없습니다. TV 리모컨으로 전면 카메라를 가리키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밝은 빨간색 불빛이 보인다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주변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호텔 방에 들어갈 때 와이파이를 끄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에 와이파이가 다운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일부러 꺼진 것인지 알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로컬 와이파이에 연결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호텔 객실 와이파이에 처음 접속할 때 개인정보 공유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전자메일과 같은 로그인 자격증명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호텔과 동일한 와이파이 로그인 페이지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요. 또한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최악의 경우 몰래카메라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무선 주파수 스캐너는 자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방에 있는 무선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무선 장치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장치와 무선 방출 신호를 껐다 하더라도 아무 신호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는 누군가가 대화를 엿듣기 위해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를 도청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선으로 원격 송신기에서 소리를 녹음기로 보내는 회선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비싸지 않고 많은 가게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전화 통화 중에 딸깍거리는 소리나 원거리 음성 또는 옛날 녹음기가 재생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면 누군가가 전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일반적인 현대식 휴대폰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청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몰래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므로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전화기에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비정상적인 전화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음소거 상태가 된다면 휴대폰이 도청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실제 핸드폰 자체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파일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에 전원을 끄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모든 앱과 활동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종료가 지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마구잡이로 된 기호와 숫자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의 전화를 도청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코드를 받아야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보세요. 만약에 앱을 스크롤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수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앱은 스파이 앱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브라우저에 검색하지 않은 이상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게 언제든지 핸드폰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면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공장 초기화를 하면 파일, 설정 및 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같은 위험은 노트북에도 적용됩니다. 때때로 스파이웨어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침투하게 도와주는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방전, 과열 및 이상 작동은 PC가 감염되었다는 징후입니다. GPS 추적기는 누군가의 차량을 추적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설치한 건 꽤 간단하지만 추적기가 보통 차 안 깊숙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거나 운전하는 모든 곳에서 우연히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면 추적기를 찾아보세요. 가장 흔한 장소는 차 밑이나 뒷바퀴 근처입니다. 하지만 차를 추적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기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하겠죠. 차량 외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량 내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을 추적하던 사람이 추적 장치를 심었거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에 한번 탔을 때 그 장치를 몰래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시보드 뒤와 차량 전자제품 내부를 확인하면서 찾아보세요. 추적기를 찾기 위해 차를 뜯어내지 마세요. GPS 버그 탐지기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가까이에서 전자주파수를 찾으면서 추적기를 찾아냅니다. 추적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치를 찾는 건 도와줄 거예요.
탐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추적기를 방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차를 주차해 보세요. 외딴 차고라도 좋아요. 아, 편집증이 생길 것 같다고요? 그런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